여러분,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더 큰 복을 내려주시죠. 자식의 건강, 손주의 앞날 모두 부처님께 맡겨보세요. 72세 김보순, 무료 생필품에 이끌려 찾은 포교원에서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듭니다. 자식의 안녕을 빌며 내민 돈은 수천만 원. 그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수는 식탁 앞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은행 통장이 들려 있었고 잔액란에는 23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이 넘게 있었잖아요? 보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아이를 안은 채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포교원이라면서요? 거기서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스님이 그러시는데 내 앞날에 큰 해군이 있대. 수진이도 내년에 큰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셨어. 보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엄마, 그게 다 사기라고요. 아니야. 스님이신데 거짓말을 하시겠니? 법당도 있고 부처님도 모셔져 있어.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보순의 변명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날 밤 보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낡은 천장을 응시하며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 포교원 문을 열었던 날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전 봄날이었습니다. 보수는 시장 입구에서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종이에는 무료 생필품 나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진심 포교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쌀 10kg, 식용유, 세제까지 무료라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 외로움이 그녀를 부추겼습니다. 남편 철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째였습니다. 독거노인이 된 보순에게 하루하루는 길고 외로웠죠. 아들 민수는 출판사에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며느리 수지는 육아와 살림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주 찾아오던 딸 미진도 요즘은 회사 일 때문에 통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보수는 텅 빈 집에서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보수는 전단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택가 골목 사이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진심포교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승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네. 전단지 보고 왔어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오늘 처음이시니까 특별히 쌀 한 포대랑 참기름까지 드릴게요. 이리 앉으세요. 직원은 보순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보순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방벽에는 부처님 그림과 불경이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생필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세제, 화장지, 식용유, 냄비 세트까지. 마치 작은 슈퍼마켓 같았습니다. 자, 이제 법문 시간입니다. 스님께서 나오십니다. 앞쪽 문이 열리며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보살님들 환영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더 큰 복을 내려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해광 스님이세요. 여기 원장님이시고 참 좋은 분이세요. 법문이 끝나자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쌀과 참기름, 그리고 세제 한 통까지 나눠줬죠. 보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많이 받다니.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매주 오시면 더 좋은 물건 드려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수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고, 공짜 물건도 받았으니까요. 외로움도 조금 덜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보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밟고 들어간 곳이 늪이라는 걸. 그리고 그 늪은 점점 깊어질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주, 보수는 다시 포교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날이거든요. 함께 하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수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경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해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염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식의 건강, 손주의 앞날, 모두 부처님께 맡겨보세요. 보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와 손자 민구 얼굴이 떠올랐죠. 기도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또다시 물건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계란 한 판과 고춧가루였습니다. 보수는 받아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염주 하나 가져가세요. 이거 차고 다니시면 애군을 막아줘요. 딱 10만 원만 내시면 돼요. 직원이 작은 염주 팔찌를 내밀었습니다. 보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만 원이요? 네. 원래는 20만 원인데 어머니 처음이시니까 특별히 깎아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에요. 보수는 결국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이 아깝긴 했지만 그동안 공짜로 받은 것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첫 번째 돈이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목에 찬 염주를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구슬이 반짝였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보수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금액이 빠져나갈 거라는 걸 말이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보수는 이제 포교원에 일주일에 3번씩 나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규칙적인 일정이 생기니 삶의 리듬이 생긴 것 같았죠.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보순아, 오늘 뭐 받았어? 옆자리 할머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숙은 이미 6개월째 포교원을 다니고 있었죠. 냄비 세트요. 그리고 김 한 박스. 그거 좋네. 나도 지난주에 받았어. 근데 보순아, 탑 이름 새기기는 했어? 탑이요? 응, 저기 법당 옆에 있는 탑. 거기 이름 새기면 온 가족이 복 받는데 나는 벌써 3번이나 했어. 보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탑에 이름을 새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날 법문이 끝난 후 해광이 보순을 따로 불렀습니다. 보살님, 잠깐 이리 오세요. 보살님 사주 한번 봐드릴게요. 자주요? 네,
부처님께서 제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어요. 무료니까 걱정 마세요. 보수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주책과 달력이 놓여 있었죠. 혜광은 보순의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1953년 3월 12일이요. 혜광은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왜요? 뭐가 안 좋아요? 보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광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아드님이 큰 내군에 휩싸여 있어요. 특히 올해 안에 큰 사고나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위험해요. 손자요? 민구가요? 보순의 목소리가 불안해 떨렸습니다. 네, 내년 봄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막아야 해요. 보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와 민구 얼굴이 떠올랐죠. 내 자식들이 위험하다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막을 수 있어요? 혜광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탑에 가족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한 명당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이요? 보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혜광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를 드려야 해요. 49일 기도인데 이건 10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보살님 형편을 아니까 일단 탑의 이름부터 새기세요. 아드님하고 손자 2명만이라도요. 보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금액은 아니었죠. 하지만 자식과 손주가 위험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보수는 그날 통장에서 1600만 원을 뽑았습니다. 혜광에게 돈을 건네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보살님. 이제 안심하세요.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수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은 바쁘니까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포교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살님, 탑 이름 새기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또 보시자고 하세요. 급한 일이래요. 보수는 다시 포교원으로 갔습니다. 혜광은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살님, 아드님 사주를 더 자세히 봤는데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지금 당장 천도제를 올려야 해요. 천도제요? 네. 조상님들의 원혼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보살님 남편. 돌아가신 지 1년 됐죠. 그분이 저승에서 편치 못해요. 보수는 남편 철호를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혹시 내가 제대로 못 보낸 건 아닐까? 보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천도제는 얼마예요? 기본이 2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보살님 형편 아니까 1,500만 원만 받을게요. 제가 특별히 깎아드리는 거예요. 1,500만 원. 보수는 망설였습니다. 큰 돈이었죠. 하지만 혜광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안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아드님이 올해 안에 큰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보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그날 보수는 은행에서 1,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하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이미 돈을 낸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보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철호야, 미안해. 내가 편히 쉬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천도제 지내줄게. 그러니 민수 좀 지켜줘. 하지만 천장을 바라보는 보순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간 후 보수는 며칠간 포교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불안했죠. 통장에는 이제 고작 2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괜찮을까? 혹시 내가 속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스님을 의심하다니 부처님을 의심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민구를 데리고 왔죠.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민구 보니까 좋네. 보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민구를 안아 올리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건강해 보였죠. 혜광이 말한 병의 징조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수지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세요? 민구 아빠가 그러던데 통화도 잘 안 되신다고. 아, 그냥 경로당 좀 다녀. 보수는 얼버무렸습니다. 포교원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죠. 수진이 돌아간 후 보수는 다시 포교원 생각을 했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보순아, 왜 안 나와? 다들 기다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안 되지. 어서 나와. 오늘 특별한 물건 나눠준대. 보수는 결국 포교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마음이 무거웠지만 정숙의 목소리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었습니다. 포교원에 도착하자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혜광이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팔찌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걸 차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혜광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보여줬죠. 붉은 구슬이 달린 팔찌였습니다. 이게 원래 300만 원짜리인데 오늘만 특별히 200만 원에 드립니다. 선착순 10명만이에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순도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득 정신이 들었죠. 잠깐, 이게 뭐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노인들은 서로 팔찌를 사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능숙하게 돈을 받고 팔찌를 나눠줬죠. 마치 시장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포교원일까? 보순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보순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법당이라고 하기엔 너무 물건이 많았고 스님이라고 하기엔 혜광의 행동이 영업사원 같았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보수는 조용히 포교원을 나왔습니다. 정숙이 뒤쫓아왔습니다. 보순아, 왜 안 사? 이렇게 좋은 기회 흔치 않은데. 저는 됐어요. 먼저 갈게요. 보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어지러웠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보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염주 10만 원, 탑이름 새기기 1600만 원, 천도제 1500만 원.
그 외에도 이것저것 사느라 100만 원 정도 더 썼습니다. 보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민수와 민구를 지켜준 건 아닐까? 한편으론 부처님을 의심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죠.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요.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보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죠. 혜광이 말한 애구는 어디 갔을까?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 건데. 그리고 민구도 건강했습니다. 혜광의 말은 틀렸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랐습니다. 일주일 후 포교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살님, 왜 안 나오세요? 혹시 화나신 거예요?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빠서. 그럼 다행이에요. 사실 스님께서 보살님 걱정하세요. 오늘 꼭 오시래요.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보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다시 포교원으로 갔습니다. 혜광이 기다리고 있었죠. 보살님, 요즘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보살님 사주를 다시 봤는데요. 아직도 위험이 완전히 안 지나갔어요. 특히 아드님 건강이요. 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근데 말이에요.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잘 지내요. 손자도 건강하고요. 혜광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 제가 기도드린 덕분 아니겠어요? 지금 좋은 건 천도제 진행 효과예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면 안 돼요. 아직 위험이 남아 있거든요. 보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혜광은 자신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큰 기도를 한 번 더 드려야 해요. 100일 기도인데요.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원래 5천만 원인데 보살님은 3천만 원만 받을게요. 3천만 원이요? 보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광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안 하시면 내년에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드님이 큰 사고 당할 수 있어요. 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 돈이 별로 없어요. 혜광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 경고 무시하시면 아드님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일단 2천만 원만 내세요.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내셔도 돼요. 보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만약 정말로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이성의 끈을 놓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2천만 원 낼게요. 대신 기도 잘해주세요. 보수는 그날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2천만 원을 뽑아 혜광에게 건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충돌이 일었죠.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어디 돈 쓰시는 데 있으세요? 민수 오빠가 걱정하던데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가족 계좌로 연결해 놓아서 민수도 내역을 볼 수 있었죠. 보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포교원 얘기를 할 수 없었죠. 어머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보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순아, 나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포교원에서 돈 더 내래. 근데 나 더 이상 없어. 딸한테 말했더니 난리가 났어. 사기 같다고 하더라고. 보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라고요? 응, 딸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대. 나보고 거기 다시는 가지 말래. 보순아, 너도 조심해. 그 사람들 뭔가 이상해.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사기, 정말 사기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혼란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날부터 보수는 포교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순이 포교원에 나가지 않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보살님, 왜 안 오세요? 100일 기도 시작해야죠.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죠. 정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통장 좀 보여주세요. 왜 갑자기? 통장에서 큰 금액이 자주 빠져나가서 확인 좀 할게요. 보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아니야. 그게 뭐예요? 엄마,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수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포교원 얘기, 혜광이 한 말들, 그리고 지금까지 쓴 5천만 원이 넘는 돈.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완전히 속으신 거라고요. 아니야. 스님이시잖아. 법당도 있고. 그게 가짜예요. 엄마,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유사 포교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죠. 유사 포교원 사기 기승, 노인 타기, 가짜 스님의 사주풀이, 수천만 원 사기. 보수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사기였어?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와 분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장 경찰서 가야 해요. 신고해야죠. 하지만 보수는 주저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친절했고. 엄마, 그게 수법이에요. 친절하게 굴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돈을 뜯어내는 거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수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속은 거구나. 이렇게 바보같이. 다음 날 민수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보순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형적인 유사 포교원 사기입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형사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종교인이 아니에요. 포교원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제로는 불법 영업이죠. 무료 물건으로 노인들을 끌어모은 다음 사주풀이나 기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도 제대로 안 줘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종교 활동이라는 명목을 대면 처벌이 쉽지 않아요. 보수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 날아간 거예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피해자가 많으면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해 보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철호야.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보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민수가 딸 미진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무리 속아도 그렇지. 어떻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미진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민수는 옆에서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얼마나 버티실 건데요? 생활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나가는데. 보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죠. 미진이 말했습니다. 그 포교원은 이제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응. 안 가. 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광의 말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정말로 민수와 지은이를 지켜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겨주다니. 민수가 떠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큰돈 쓰실 일 있으시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알겠죠? 알았어.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신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수는 그게 더 마음 아팠죠. 며칠 후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순아, 나 경찰서 갔다 왔어. 신고했어. 그래. 어떻게 됐어? 경찰이 수사한대. 근데 시간이 걸릴 거래. 그리고 돈 돌려받기는 어렵대. 보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신고했어. 근데 기대는 안 해. 우리가 바보였지 뭐.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놀아난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보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철호야, 내가 당신 돈을 이렇게 날렸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미안해.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교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혜광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보살님, 요즘 왜 이러세요? 100일기도 시작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보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스님, 저 이제 안 갈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 돈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혜광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기요. 보살님, 제가 언제 사기 쳤어요? 다 보살님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시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경찰에 신고하셨죠? 괜한 일 만드시네요. 부처님한테 벌 받을 겁니다. 혜광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부처님한테 벌 받을 거라는 말. 혜광의 협박은 보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속인 사람이 오히려 협박하다니. 보수는 그날 포교원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보수는 포교원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정숙도 더 이상 거기 가지 않았죠. 두 사람은 이따금 전화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지. 그래도 이제 정신 차렸잖아.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경찰이 그 포교원 압수수색 들어갔대요. 피해자가 엄마 말고도 30명이 넘는데요. 총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보수는 놀랐습니다. 그래? 그럼 잡힌 거야? 아직은 수사 중이래요. 하지만 처벌은 받을 거래요. 보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허탈했죠. 돈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매달 30만 원씩 드릴게요. 생활비 보태 쓰세요. 아니야, 됐어. 너희도 힘들잖아. 괜찮아요. 제가 승진도 했고요. 엄마가 속은 건 제 잘못도 있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왜 잘못이니? 엄마 외로우셨죠? 그래서 포교원에 자주 가신 거잖아요. 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 그게 시작이었죠.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게요. 수진이도 그러기로 했어요. 보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 며칠 후 수진이가 민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노인복지관 가보실래요? 거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고 좋대요. 노인복지관? 네, 무료로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포교원보다 훨씬 좋아요. 보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다음 주 수진과 함께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시설이었죠. 많은 노인들이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무료예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많은 프로그램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보수는 신기했습니다. 진짜 무료였죠. 포교원처럼 나중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보수는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녔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사 포교원 다녔어요. 3천만 원 날렸죠. 보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여기 오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철호야, 나 이제 다시 시작할게. 조금 건 억울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보순의 통장 잔액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수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줬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죠. 어느 날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순아, 뉴스 봤어? 그 포교원 사람들 재판 받는데. 정말? 응, 사기죄로 기소됐대. 해광이라던 그 사람, 진짜 이름은 김태수래. 스님도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었어. 보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돈은 못 받겠지. 아마 그럴 거야. 이미 다 써버렸을 거야. 근데 그래도 처벌은 받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보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큰 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팠습니다. 그 돈으로 배운 교훈이 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그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포교원을 찾았던 날, 혜광의 말을 믿었던 순간들,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던 순간. 내가 뭘 원했던 걸까? 보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공짜 물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끼였을 뿐이죠.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답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포교원은 그 빈자리를 채워줬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보수는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걱정돼요. 많아요. 어르신들이 외로우면 이런 데 쉽게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해. 공짜라는 말에 너무 쉽게 속지 말고. 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민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민구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보수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 우리 민구 대단하네.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복지관 다니시는 게 잘 맞으시나 봐요. 응, 거기 좋더라. 친구들도 생기고. 보수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보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내가 바보짓 했지만 이제는 정신 차렸어. 그리고 민수랑 민구 잘 볼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보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밝아올 것입니다. 5천만 원을 잃었지만 대신 값진 교훈을 얻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보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복지관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삶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믿음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종교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과 불안을 파고드는 상업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종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한 위안과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